좋은 꿈 꾸거라. 시르릉 삐죽 한라뿡. 이야기 속 가치 사전. 공평. 누가 덜 갖고 더 갖는 것 없이, 또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 것 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누구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맛있는 간식을 언니와 동생이 똑같이 나누어 먹거나 방과 후 청소 시간에 모두 함께 일을 나누어 하는 것이 공평이랍니다. 인성덕무, 도전, 인성열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도전해서 저 아가씨와 꼭 혼인을 올려야지. 인성사전.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 경신 따위에 맞서는 것을 도전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백발백중. 일백백 필발. 일백백 가운데 중. 100번 쏘아 100번 맞힌다라는 뜻으로 총이나 활 따위를 쏠 때마다 겨누는 곳에 다 맞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생각대로 잘 들어맞을 때도 쓰는 말이에요. 20살이 다 되도록 활 쏘는 것밖에 모르는 총각이 살았어요. 총각은 공부할 생각도 일할 생각도 장가들 생각도 안 했지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냅다 소리쳤어요. 정승사위가 되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 마라. 내쫓긴 총각은 겨우 활과 화살만 집어들고 집을 떠나야 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배가 고팠어요. 마침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시르릉 시르릉 울었지요. 그거 참 희한하게 우는 새구먼. 배고픈 참에 잘됐다. 저 새라도 잡아먹자. 총각은 시르릉 새를 잡아 시르릉 깃털을 뽑고 시르릉 고기를 구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총각이 다시 길을 가려고 한 걸음을 걸으니 시르릉, 두 걸음을 걸으니 시르릉 시르릉, 세 걸음을 걸으니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뭐라? 움직이면 시르릉, 멈춰서면 뚝 그치네. 툭툭 털어보니 궁둥이에서 깃털 하나가 떨어졌어요. 깃털을 붙이고 걸으면 시르릉, 깃털을 떼고 걸으면 뚝. 총각은 깃털을 활대에 매달고 길을 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또 배가 고팠어요. 마침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삐죽삐죽 울었어요. 총각은 삐죽새를 잡아 삐죽 깃털을 뽑고 삐죽 고기를 구워 맛있게 먹었어요. 총각이 다시 길을 가려는데 한 걸음을 걸으니 삐죽, 두 걸음을 걸으니 삐죽삐죽, 세 걸음을 걸으니 삐죽삐죽삐죽. 총각은 몸에 붙은 깃털을 떼어 활대에 매달고 다시 길을 갔어요. 또 한참을 가는데 새 한 마리가 날아와 한라뿡 한라뿡 하며 울었어요. 총각은 한라뿡 새를 잡아 한라뿡 깃털을 뽑고 한라뿡 고기를 구워 맛있게 먹었어요. 총각이 다시 길을 가려는데 한 걸음을 걸으니 한라뿡, 두 걸음을 걸으니 한라뿡 한라뿡, 세 걸음을 걸으니 한라뿡 한라뿡 한라뿡. 총각은 이번에도 깃털을 떼어 활대에 매달고 길을 갔어요. 한참을 걸어 마침내 어느 마을에 들어섰는데 꽃같이 고운 아가씨가 총각의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이 마을에 사는 정승의 딸이었지요. 저 아가씨와 혼인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후 총각은 정승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담 너머 집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때마침 곱고 예쁜 정승딸이 뜰에 서 있었어요. 총각은 활과 화살을 꺼내서 시르릉 깃털을 화살 끝에 달아 휙, 삐죽 깃털을 화살 끝에 달아 휙, 한라뿡 깃털을 화살 끝에 달아 휙 쏘았어요. 그러자 시르릉 깃털이 치맛자락에 콕, 삐죽 깃털이 치맛자락에 콕, 한라뿡 깃털이 치맛자락에 콕 달라붙었지요. 갑자기 날아온 화살을 보고 놀란 정승 딸이 한 걸음을 걸으니 시르릉,
두 걸음을 걸으니 시르릉 삐죽, 세 걸음을 걸으니 시르릉 삐죽 한라뿡 하는 거예요. 차만 정승딸이 걸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자 정승딸은 해구머니 얼굴이 빨개지고, 정승은 오홈 경망스럽구나 하고 야단을 쳤지요.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을 깔깔거리며 수군댔어요. 정승딸은 그 일로 병이 들고 말았어요. 정승이 의원을 부르고 무당을 불러 구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정승은 방을 내다 붙였어요.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정승 딸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루는 초라한 행색의 총각이 정승을 찾아왔어요. 정승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의 병을 고쳐보라 했지요. 총각은 맥을 짚는 척하다가 시르릉 깃털을 쏙, 삐죽 깃털을 쏙, 한라뿡 깃털을 쏙 뽑아냈어요. 그런 다음 정승 딸이 걸음을 걷자 소리가 뚝. 정승은 약속한 대로 총각을 사위로 맞았어요. 총각은 정승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정승 사위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총각은 정승 딸과 함께 아버지께 효도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새. 다리가 두 개이고 대부분이 딱딱한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날개가 있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동물이에요. 새들은 종류마다 그 울음소리가 독특하고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고 까마귀가 울면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고 믿었어요. 활쏘기. 옛날에 활과 화살은 중요한 사냥의 수단이자 무기였어요. 장군이 되기 위한 묵과 시험에는 활쏘기가 반드시 들어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재주라 하더라도 가치 있게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뜰. 집안에 있는 빈터로 화초나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채소를 심던 곳이에요. 옛날 집은 앞뒤와 좌우에 널찍한 뜰이 있어 한층 멋스러움을 더했어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시르륵 삐주죽 한라뿡에 담긴 벼슬 이야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정승은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은 높은 벼슬이었어요. 정승의 사위가 되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여길 만큼 말이에요. 벼슬이라는 말의 뜻과 벼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벼슬은 무슨 뜻일까요? 옛 이야기나 우리나라 위인의 이야기를 담은 위인전 혹은 텔레비전 사극에서 벼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벼슬은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정승과의 인터뷰를 통해 벼슬에 대해 알아보아요. 벼슬은 무슨 뜻이에요? 따뜻한 봄날 정승댁 마당에서 정승과 만났어요. 정승은 대례복을 차려입고 기자들을 맞았어요. 우리는 닭과 병아리가 논이는 마당 한 옆에 앉아 정승과 인터뷰를 나누었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승은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맙지요. 옛것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이 알고 싶나요? 벼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달개 벼슬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자 정승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어요. 닭의 벼슬 말하는 건가? 맞아. 저기 경남 지역에서는 벼슬이라고도 부르지. 정승의 말에 따르면 벼슬이란 관직, 즉 나란 일을 맡아 하는 지위를 일컫는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해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승들은 누구인가요? 정승은 조선시대의 두 번째로 높은 벼슬이야.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우고
8살이 되었을 때 지금의 학교와 같은 사학이나 향학에 다니게 되지. 그리고 과거 시험을 치러 생원이나 진사가 되고 이후에 더 꾸준히 학문을 익혀야 정승이 될 수 있단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승으로는 문물제도를 정비해 태평성대를 이룬 황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한결같은 인품을 지닌 맹사성, 그리고 학문에 힘쓰며 훌륭한 글과 행동으로 많은 벼슬아치들의 모범이 된 유성룡 등이 있었단다. 어떻게 하면 벼슬에 오를 수 있나요? 벼슬에 오르려면 우선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단다. 과거 시험에는 문과를 뽑는 문과,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단다. 무당이나 승려, 노비와 같은 몇몇 신분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과거 시험을 치를 수가 있지. 과거는 3년마다 치르기 때문에 식년시라고도 한단다. 벼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까요?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생원과 진사가 되어서 서울에 있는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었어요. 공부가 끝나면 3번에 걸쳐 또 시험을 보았는데 그중 갑과에서 1등을 하면 장원급제를 했어요. 아직도 벼슬에 대해 궁금한 게 있나요? 재미있는 벼슬 이야기를 살펴보아요. 정일품이 가장 높은 벼슬인가요? 벼슬은 모두 18관품으로 나뉘어져 있지. 정승은 정일품으로 가장 높은 벼슬이고 그 다음으로는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이렇게 해서 종구품까지 나누어져 있어. 우리가 잘 아는 벼슬인 암행어사는 종육품이고 종구품의 검열, 참봉 같은 벼슬이 가장 낮은 벼슬이란다. 선비들이 아끼는 문방구는 무엇인가요? 선비들이 먹을 갈 때 물을 담아두는 그릇을 연적이라고 하지. 선비들은 연적 중에서 특히 오리 모양을 한 연적을 가장 좋아한단다. 오리가 입에 연줄기를 물고 있는 연적은 과거 합격을 상징하기 때문이지. 벼슬에 오른 은행나무가 있다고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에 있는 용문사에는 벼슬에 오른 은행나무가 있어. 우람한 크기를 자랑하는 이 은행나무는 신라 경순왕의 세자였던 마이태자가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심었다고도 하고 의상대사가 자신의 지팡이를 꽂은 것이라는 전설도 있지. 이 은행나무는 절에 여러 차례 화재가 났을 때도 무사히 살아남았다고 한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령스러운 나무로 여기며 아꼈어. 조선 세종 때는 정삼품보다 더 높은 당상관이라는 벼슬까지 받을 만큼 소중히 여겨지는 나무란다. 벼슬에 오른 소나무도 있나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가는 길에는 정이품 벼슬을 받은 소나무가 있어. 흔히 정이품송이라 부르지. 조선시대 세조가 가마를 타고 속리산 법주사로 가는데 이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들어올려 왕의 가마가 무사히 지나가도록 했지. 이런 이유로 세조가 그 소나무를 기특하게 여겨 정이품 벼슬을 내렸단다. 지금도 속리산을 찾는 사람들은 높은 벼슬을 받은 자랑스러운 정이품송을 꼭 둘러보고 간단다.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총각은 어떤 방법으로 정승딸과 결혼할까요? 총각은 정승딸을 찾아갔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새 깃털 3개 뿐이에요. 하지만 그 깃털들은 평범한 깃털이 아니에요. 깃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을 이용해서 정승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총각에게 살짝 귀뜸해 주세요. 총각은 어떤 방법으로 정승딸과 결혼할까요? 시르릉 우는 새의 깃털이 몸에 붙으면 걸을 때마다 시르릉 소리가 나고 삐죽 우는 새의 깃털이 몸에 붙으면 걸을 때마다 삐죽 소리가 나는 신기한 깃털을 총각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그 깃털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상상해 보세요. 정승의 딸에게 신비한 깃털을 선물로 주며 청혼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깃털을 이용한 재미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 비록 쓸모없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잘 찾아보면 하나쯤은 재주가 있기 마련이지. 나를 봐. 비록 아버지 눈에는 쓸모없는 재주로 보이던 활쏘기 덕분에 정승 딸과 결혼할 수 있었잖아. 알쏭달쏭 논술 산맥. 새 이름 지어보기. 시르릉 우는 새와 삐죽삐죽 우는 새, 그리고 한라뿡하고 우는 새 덕분에 정승의 딸과 결혼한 총각은 새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위해 날마다 산에 먹을 것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름 모를 새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모여든 새들의 이름을 지어보고 울음소리도 상상해서 써보세요. 새의 이름 중에는 그 새가 내는 소리를 흉내내어 지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새 소리를 흉내내어보고 그 소리와 관련된 이름을 써보는 활동이에요. 새의 소리를 언어로 표현해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름을 상상하여 지어보는 활동을 통해 언어적 창의성을 기를 수 있어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가끔씩 이건 너무 공평해하며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재주를 가진 것 같고 또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건 큰 오해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재주를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은 아주 공평하지요. 다만 그 재주를 빨리 찾아내어 열심히 키우는 사람은 뛰어난 재주를 갖게 되는 것이고 재주를 찾지 못하고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은 통 재주가 없는 듯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아직도 자기의 재주를 찾아내지 못하고 이건 너무 공평해라고 투덜거리며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시르릉 삐중 한라뿡의 주인공 총각처럼 자기의 재주를 빨리 알아채지 못하고 쓸모없는 곳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하루빨리 자기만의 재주를 찾아 쑥쑥 키워내기 바랍니다. 글 작가 이혜호. 인성 가꾸기. 도전이란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 경신 따위에 맞서는 것을 말해요. 도전에 관한 명언. 쉬운 일은 어려운 것처럼 도전하고 어려운 것은 쉬운 것처럼 하라.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쾌감을 맛볼지도 모른다.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망주석 재판. 꼭두각시. 꼭두각시 노름은 봄부터 가을까지 광대들이 각지를 돌아다니며 하던 우리나라 전통 민속 인형극이에요. 사회의 잘못된 점을 풍자하고 익살스러운 이야기가 큰 특징이에요. 이야기 속 가치 사전. 예기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타고난 솜씨와 말씨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재주를 말해요. 재치. 친한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어색해졌을 때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친구를 웃게 하지요. 재치 있는 말과 행동은 힘든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인성 덕목. 존경. 인성 열기. 앞으로는 물건을 잘 간수하도록 해라. 원님, 비단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 원님은 지혜로우셔. 이래서 우리가 원님을 존경하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인성사전.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드는 것을 존경이라고 해요. 인성전례 사자성어. 공명정대. 공평할 공, 밝을 명,
발을 정, 큰데.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에 더위에 지친 비단장수가 망주석 그늘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을 부채 삼아 새들의 노래소리를 자장가 삼아 비단장수는 달콤한 잠에 푹 빠져들었지요. 뻑국 뻑국 뻑뻑국 뻑국. 요란한 뻑국이 소리에 잠을 깬 비단장수는 기지개를 펴다가 깜짝 놀랐어요. 으악! 내 비단이 없어졌다. 여보시오, 혹시 내 비단 못 봤소? 무지개처럼 곱고 깃털처럼 보드라운 비단이라오. 여보시오, 내 비단 좀 찾아주시오. 비단 장수는 비단을 찾아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비단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 원님을 찾아가 보시오. 무엇이든 똑 부러지게 해결해 주시니 아마 당신 비단도 찾아주실 거요. 그게 참말이오? 고맙소, 고마워. 원님을 찾아온 비단 장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원님, 제 비단 좀 찾아주십시오. 잠깐 잠든 사이에 비단이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전이나 자고 난 뒤에 주변에 사람은 없었느냐?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본 거라고는 망주석 뿐입니다. 원님은 일순간 표정이 굳더니 나졸들을 향해 명령했어요. 여봐라, 가서 망주석을 끌고 오더라. 예? 그 무거운 돌덩이를요? 나졸이 깜짝 놀라 묻자 원님이 더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못들 하느냐? 당장 망주석을 끌고 오라니까. 예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야, 그러게 말이야. 원님이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애꿎은 망주석은 왜 끌고 오라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밤늦도록 들려오는 영차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르르 두 눈이 감겼다가도 영차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지요. 영차, 영차, 꽁꽁 묶어서 으라차차 힘껏 밀어라. 영차, 영차, 꽁꽁 묶어서 으라차차 힘껏 당겨라. 다음날 아침 끌려온 망주석을 보려고 마을 사람들이 관하로 모였어요. 헛기침 소리에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원님을 쳐다봤어요. 네 이놈, 망주석은 바른 대답만 하거라. 비단 장수의 비단을 가져간 자가 누구냐? 원님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하지만 돌덩이인 망주석이 대답을 할 리가 없었죠. 어허,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너도 도둑과 한패로구나. 여봐라, 저 못된 망주석에 볼기를 매우 쳐라. 한 대요, 탁, 두 대요, 탁. 망주석이 곤장을 맞자 사람들이 쑥덕대기 시작했어요. 돌덩이한테 대답을 하라니 무슨 일이래? 틀림없이 원님이 더위를 잡수셨어. 저런다고 돌덩이가 아프기나 하겠어? 사람들은 웃음을 참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웃음이 더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원님은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누구냐? 감히 재판 중에 웃는 사람이. 이 버릇없는 자들을 모두 옥에 가두거라. 사람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 두 손 두 발을 싹싹 빌었어요. 원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해 지기 전까지 비단을 한 필씩 구해 오너라. 비단을요? 그게 싫다면 옥살이를 하겠느냐? 아닙니다. 구해오겠습니다.
사람들은 비단을 구하러 우르르 달려나갔어요. 바쁘다 바빠. 이보시오. 비단 한 필 주시오. 숨차다 숨차. 이보시오. 나도 한 필 주시오. 사람들은 이 마을 저 마을 온 장터를 샅샅이 뒤져 비단 한 필씩을 구해서 관아로 돌아왔어요. 원님은 비단 장수에게 잃어버린 비단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원님, 찾았습니다. 이게 제 비단입니다. 원님은 그 비단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비단을 어디서 구했느냐? 마침 한 장사꾼이 비단을 싸게 팔기에 샀습니다. 옳거니 그 장사꾼이 바로 도둑이다. 어서 가서 잡아오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비단을 판 도둑이 잡혀왔어요. 네 이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비단 도둑을 보고 원님이 호통을 쳤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비단 도둑이 잡히자 비단 장수는 싱글벙글 신이 났어요. 원님은 비단 장수에게도 주의를 줬어요. 눈앞에 재물이 있으면 누구나 탐이 나는 법. 비단 장수도 앞으로는 물건을 잘 간수하도록 해라. 예, 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원님의 지혜로운 판결에 감탄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사람들이 원님 앞에서 하면서 하품을 하네요. 재판 때문에 어젯밤부터 한숨도 못 잤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이야기 속 낱말사전. 망주석. 무덤 양 옆에 세워두는 돌기둥으로 주로 지위 높은 양반이나 부자의 무덤에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망주석이 무덤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보통은 팔각형의 돌기둥 모양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다람쥐 같은 동물의 모양을 새겨 넣기도 했어요. 곤장. 옛날에 죄를 지은 사람의 볼기를 치기 위해 만든 기구예요. 곤장은 버드나무를 잘라 넓적하고 길게 만들었어요. 길이와 너비, 두께에 따라 중곤대곤, 중곤소곤, 중곤치도곤 등으로 구분해요. 재판.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주로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 놓은 법이 판결의 기준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작은 다툼일 경우에 고을의 원님이나 덕망 높은 어른이 판결을 내려주기도 했어요. 인성전래 요술항아리 망주석 재판에 담긴 비단 이야기. 옷감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럽고 값비싼 옷감이 비단이에요. 비단은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에 알록달록 물을 들이고 곱고 단한 문양을 넣어 만든 무척 아름다운 옷감이에요. 주로 왕실의 귀족이나 지체 높은 양반들이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평민들은 큰 행사나 명절에 비단옷을 입을 수 있었지요. 지금부터 값비싼 비단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아요. 반짝반짝 고운 비단, 뽕잎따세, 누에고치 잘 지면서 가늘고 고운 실 뽑아내어 우리엄니 비단옷 지어드리리. 뽕잎 따기. 누에나방의 번데기인 누에고치에서 뽑은 명주실로 만든 옷감이 비단이에요. 비단을 얻기 위해서는 누에를 길러야 해요. 누에는 주로 뽕잎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뽕잎을 길러 따다가 누에를 키웠지요. 누에치기. 누에 애벌레를 길러 누에고치를 만드는 과정을 누에치기라고 해요. 누에치기를 할 때에는 지프로 누에섭을 만들어 그 속에 누에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도록 해요. 한 개의 누에고치에서 대략 1200m에서 1500m 정도의 비단실이 나와요. 누에섭. 누에가 고치를 짓게 하려고 차려주는 물건이에요. 비단옷감 짜기.
비단실을 씨실과 날실로 나누어 옷감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배틀이에요. 배틀은 비단 옷감뿐 아니라 삼배, 무명 등 거의 대부분의 옷감을 짤 수 있는 기구예요. 지금은 공장에서 기계가 척척 옷감을 짜주지만 옛날에는 가정에서 주로 배틀을 이용해 여인들이 손수 옷감을 만들었어요. 고치에서 실 뽑기. 누에가 고치를 짓기 시작하여 약 60시간 정도 지나면 누에고치가 완성돼요. 그러면 누에고치를 물에 삶아서 한 올 한 올 실을 뽑아내요. 이때 사용하는 기구가 자세와 물레예요. 자세는 작은 얼레로 누에고치에서 뽑은 여러 가닥의 실을 서로 꼬아주고, 물레는 그렇게 만들어진 비단실을 감아요. 하늘하늘 고운 비단옷. 옷 지으세 옷 지으세 물들이고 수놓고 반짝반짝 금박 찍어 곱디고 온 우리 엄니 비단옷 지어드리리. 수놓기. 옷감에 무늬를 그리고 그 위에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를 놓아 꾸미면 더없이 아름다운 비단 옷감이 돼요. 어른들에게 드리는 옷감에는 장수를 비는 십장생 그림이나 목숨 숫자를 수놓아요. 혼례를 치른 신혼부부에게는 다정하게 사랑하며 살라는 뜻으로 베개와 이불에 원앙을 수놓았지요. 금박 찍기. 고운 비단에 화려한 금박까지 더해지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옷감이 돼요. 금박을 더한 비단옷은 주로 궁궐에서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금박은 단단한 나무에 무늬를 새겨 접착제를 발라 찍고 옷감에 묻은 접착제 위에 금박을 두드리며 붙여 찍어냈어요. 비단옷. 귀한 비단옷은 값이 비싸서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평민들은 명절이나 잔치 때에 입을 수 있었지요. 비단은 옷을 만들 때뿐 아니라 고급 그림을 그리는 종이 대신으로 좋은 책의 표지로 쓰이고 당해라는 신발의 재료로 두루 쓰였어요. 물들이기. 누에고치는 주로 누런색이나 하얀색 두 가지가 있어요. 예쁜 색깔의 옷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염료로 알록달록 물을 들여야 해요. 요즘에는 화학염료로 이용하여 물을 들이지만 옛날에는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쪽, 잇꽃, 치자, 밤과 같은 천연재료를 이용해 염색을 했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원님은 비단 도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원님의 이상한 재판을 보고 웃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비단 한 필씩 구해왔어요. 저 많은 사람들에게 비단을 판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또 원님은 어떤 생각으로 망주석을 재판했을까요? 여러분도 마을 사람들이 사온 비단을 가지고 어떻게 비단 도둑을 잡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혼례나 특별한 때에 사는 귀한 비단을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해왔으니 분명히 비단 도둑이 훔쳐간 비단도 그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단 장수는 자기가 잃어버린 비단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꼼꼼하게 읽은 다음 비단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풀어보세요. 아마도 원님이 망주석을 재판한 이유를 알게 되면 무릎을 탁 치게 될 거예요. 이야기 속 사자 성어 견물생심. 값지고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절로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야. 하지만 갖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서는 안 된단다. 견물생심이 일더라도 그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알쏭달쏭 논술산매. 비단 옷감에 물들이기. 비단 장수가 비단에 알록달록 고운 물을 들이고 있어요. 모두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 염료를 사용해서 말이에요. 어떤 염료에서 어떤 색깔이 나오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천연 염료에 알맞은 색깔을 옷감에 색칠해 보세요. 옛날에는 꽃잎이나 풀잎, 나무 껍질, 뿌리 열매 등이 모두 옷감을 물들이는 염료가 되었어요.
쪽은 푸른색, 잇꽃은 붉은색, 치자는 노란색, 밤은 갈색, 먹물은 회색이나 검은색, 지치는 자주색 물이 들지요. 어떤 염료에서 어떤 색깔을 뽑아내는지 알아보고 자연의 색으로 물들인 옷을 지어 입고 다녔던 옛날 사람들의 멋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책은 있게 마련이에요. 망주석 재판에 등장하는 원님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또 직접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자라듯 지혜도 쑥쑥 자라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반복된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야기 속의 비단 장수가 비단을 좀 더 신경 써서 챙겼더라면 비단을 도둑맞지 않았을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귀한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자랑하는 태도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니까요. 망주석 재판을 통해 원님의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글 작가 정소영. 인성 가꾸기. 존경이란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드는 것을 말해요. 존경에 관한 명언. 인간은 자기가 남을 존경할 때에만 존경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대상을 존경하지 않는다. 모든 참사랑은 존경에 기초한다.